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국어 금성 7-2단원 올바른 표현 효과적인 담화라는 소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제 유형 베스트를 보시면은 이제 높임, 시간, 부정, 인용, 피동 등 다양한 표현의 개념과 예시에 대해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정 표현이나 또 지금 여기에선 빠져 있지만 사동 표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데 학교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로 수업을 하고 그에 대해 문제를 내셨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는 없지만 오늘 간단하게라도 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사실 베스트라고 할 만한 유형은 딱히 뭐 나누는 의미가 없죠. 이 문법 단원에서는 그냥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일단 높임 표현은 뭐냐? 우리가 높임 표현을 모르지는 않죠. 근데 문법적인 의미로서의 높임 표현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높이는 말을 당연히 나타내지만 낮추는 말도 높임 표현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뭐뭐 하게 라고 말을 해요. 주로 뭐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많이 그러죠. 근데 누구한테는 뭐뭐 해라 라고 말을 해요. 둘 다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좀 다르고 상대에 대한 대우가 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이 반영이 돼서 낮추는 것도 어느 정도를 낮출 것이냐 이게 이 높임 표현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제일 먼저 주체 높임이라는 거 봅시다. 우리가 높임 표현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요를 붙인다는 거, 또 하나는 시를 붙인다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체라는 건 문장의 주어를 의미해서 예를 들면 뭐 아버지라든지 뭐 어머니라든지 이런 높임의 대상이 주어인 문장들 있죠. 그런 문장들을 이제 쓸 때에는 주체 높임을 올바르게 활용해야지만 제대로 된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 조사를 가에서 깨소로 바꿔주고 서술어에는 시자를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실현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온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것을 아버지께서 오신다 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시다나 잡수다를 특수한 어휘라고 하는데 특수어휘라는 거는 높임법을 위해서만 쓰는 표현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은 좀 전에 말했던 오다와 오시다 같은 경우는 시자가 들어가면 존댓말, 빠지면 일반적인 뭐 표현, 낮춤말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되는데 계시다는 좀 다르죠. 계시다는 어때요? 시자가 빠져서 계다라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다는 그냥 계시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어간으로 쓰이는 거고 이게 이대로 한 단어인 겁니다. 개와 시로 구분이 안 되고 당연히 분리도 못해요. 얘는 분리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분리하면은 개다라는 말이 없어서 시를 꼭 같이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잡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잡수시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표현들을 특수어휘, 존댓말, 높임말을 쓰기 위한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높여서 말하는 건 그냥 직접 높임, 일반적인 거 그걸 말하고요. 간접 높임이라는 건
예를 들면 뭐 아버지의 말씀 같은 경우는 사물이라서 안 높여도 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라는 걸 좀 높이면 간접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높임이 실현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초딩 때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정말 싫었죠. 자, 교장쌤이라고 쓸게요. 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있으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뭐가 맞겠어요? 있겠, 있으시겠, 계시겠. 이렇게 있으면 정확히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있으시겠습니다예요. 다 아시겠지만 이 경우는 있다라는 말에 의시를 붙여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간접적인 높임을 실현한 거고, 계시겠습니다는 말씀 자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려는 의도가 돼버려서 틀려요. 근데 있으시겠습니다 말고 있겠습니다는 어때? 요거는 뭐냐면 이제 문법적으로 말씀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그 교장 선생님도 높이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높인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뒤에 붙는 이 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 청자만, 듣는 사람만 높이는 표현이고 교장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의 말씀도 안 높인 표현. 그래서 있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간접 높임을 잘못 쓴 표현이 아니라 간접 높임을 안 쓴 표현인 거예요. 계시겠습니다는 간접 높임을 잘못 쓴 표현인 거고. 차이를 아시겠죠? 어쨌든 둘 다 문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가장 올바른 표현은 있으시겠습니다 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내려가서 객체 높임 보면은 객체 높임이라는 건 이 객체가 목적어와 부사어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근데 목적어가 뭐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중3 수준의 문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아셔야 돼요. 목적어는 을을이 붙는 말이고 부사어는 더 범위가 넓은 말인데 여기에서는 이 객체 높임에서는 그냥 에게가 붙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친구에게 뭐 주먹을 날렸다. 그럼 안 되겠지만 그런 말들이 이제 부사어인데 높임법을 쓸 때 예를 들면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아버지께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부모님한테 사실은 이렇게 높임법을 쓰지도 않고요. 좀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요즘에 갈수록 이제 그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부모님이랑은 이렇게 그 존댓말, 부모님에게 존댓말 쓰는 경우가 많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쓰는데요 하면 뭐 그래 너 대단하다. 자, 그래서 이 높임법을 많이 안 쓰거나 그러다 보니 이 올바른 높임법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생활에서 높임법을 쓰라고 강요할 순 없지만 이 높임법에 관련된 문제는 다 풀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라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언젠가 이제 부모님에게 높임법을, 높임 표현을 쓰고 싶어지면 그때 이제 올바르게 써야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객체 높임은 목적어 부사어일 때 높이는 것만 보시면 되고 예문, 할머니에게 부사어, 할아버지를 이제 이거는 목적어. 그래서 드렸다라는 특수어휘 그리고 되다라는 특수어휘를 쓴다는 것만 아셔도 되고요. 객체 높임은 사실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기만 해도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상대 높임 볼 건데 상대라는 건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 청자를 의미합니다. 내려가 볼까요? 상대 높임은 다양한 체계가 있어요. 하십시오체부터 뭐 하계체, 해요체, 해라체, 해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격식을 나누는 격식을 차리는 격식체와
그렇지 않은 비격식체 둘로 나누어지고요. 여기서 격식체 같은 경우는 4개로 나눠져요. 그 4개는 이따 밑에서 볼 겁니다. 비격식체는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좀 6개나 되는 세분화되어 있는 높임체계다 보니까 얘는 좀 더 발달된, 한국어에서 가장 발달된 높임체계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말들에는 다 이 상대 높임법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됩니다 라고 한 것도 상대 높임법 중에서 하십시오체를 쓴 거고요. 좀 전에 쓴 거고요 라고 한 것도 상대 높임 중에서 해요체를 쓴 거니까 결국은 모든 말은 다 상대 높임이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발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문장 안에서 주어의 자리에 그 높임의 대상이 들어가는 경우, 또는 목적어의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들어가는 경우는 항상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 높임법보다는 이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덜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내려가서 높임법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시간 표현, 사실 오늘 봐야 될 문법 표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세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료를 꼭 봐주시고, 혹시 혼자 보기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하는 건 반드시 선생님에게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밑에 시간 표현은, 우리나라 시간 표현은 감사하게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개밖에 없고요. 거기에 하나 얹어서 동작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동작상. 무엇이냐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완료가 되었는지를 묻는 건데, 그것을 실현하는 이 표현이 딱 정해진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기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 말고도 또 찾아보면 있을 수는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학교 프린트로 이미 수업을 해주셨거나 수업 시간에 언급하셨거나 아니면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 보는 거를 출제하면 너무 어려워해. 근데 선생님들께서 어렵게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라도 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작상이라는 의미를 잘 파악해 주시면 처음 보는 것도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동작상이랑 시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데, 요 금색 글씨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현재 시제에서 선어말어미 는과 관형사형어미 는자가 똑같이 생겼어. 근데 이 둘은 예문을 하나만 들어봅시다. 선어말어미 는자 같은 경우는 먹는다. 관형사형어미 는자 같은 경우는 먹는 사람 할 때 는자를 말하는데, 생긴 건 둘 다 똑같이 먹는 이야. 차이는 뭐야? 이 경우는 뒤에 다라고 하는 어말어미가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쓴 형태로 오고요. 이 경우는 뒤에 사람이라는 체험, 그러니까 명사가 오고 무엇보다 띄어쓰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뒷말이랑 띄어쓰냐 안 띄어쓰냐를 가지고 구분하면 돼요. 뒤에 띄어쓴 다른 말이 오면 관형사형어미 는인 거고요. 이거죠. 띄어쓰지 않은 어떤 한 글자나 두 글자 정도의 말이 오면 선어말어미 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헷갈리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또 은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앞에 말의 받침 여부에 따라서 의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간, 이 경우는 니은만 붙고, 먹은, 이 경우는 의와 니은이 다 붙었죠. 이건 받침 유무에 따라 달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동사와 결합하느냐 형용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또 의미가 다른데, 이걸로 한번 볼게요.
먹은. 자, 얘랑 똑같이 적용해보면 먹은 사람. 이건 과거형, 현재형. 네, 과거형입니다. 아까 저거 먹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면 과거형인 거 알 수 있죠. 근데 예쁜이라는 말 봐봐. 예쁘에다가 니은을 더해준 거죠. 이렇게 은은 안 오고 니은만 온 겁니다. 이렇게. 이 예쁜이라는 말, 예쁜 사람, 과거형인가요? 아니죠. 옛날에 예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쁜 사람이니까 이건 현재형이란 말이지. 그래서 은자 같은 경우는 동사나 형용사 중에 어떤 것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내려가서 피동표현. 사실 이번 단원의 꽃입니다. 이게 피동표현은 뭐냐면은 주체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면은 능동, 다른 힘에 의하여 또는 누군가에 의하여 움직임을 당하거나 움직여지는 것을 피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능동과 피동은 예문으로 보는 게 쉬운데 보세요. 사방이 적들에게 둘러싸였다. 이거는 보시면 적들이 우리를 우리를 말고 여기 나오는 대로 사방을 둘러쌌다라는 말.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겠죠. 능동 표현으로 하면. 근데 이런 그 능동 표현에서 이렇게 피동 표현으로 바뀐 건데 차이가 어떤 거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말은 주어를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주어를 강조한다 라는 게 그냥 언어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어의 특성. 그랬을 때 사방이 적들에게 둘러싸였다 하고 적들이 사방을 둘러쌌다 하고는 의미는 똑같지만 주어가 다르죠. 주어가 다르다는 건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딱 해서 왼쪽에 있는 문장 적들이 사방을 둘러쌌다는요. 지금 우리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사방이 적들에게 둘러싸였다라는 건 적들이 우리에 대해서 사방을 전부 다 우리의 주변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입니다. 그래서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은 의미가 다른 문장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좀 차이를 보이는 문장인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요. 하나만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둘러싸 라는 말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둘러쌌다 같은 경우는 붙임표는 생략할게요. 둘러싸에 at하고 다가 붙은 거죠. 그래서 아모음 하나가 탈락하고 그냥 둘러쌍시옷 at다 이렇게 되는 건데 둘러싸였다는 뭘로 봐야 되냐. 둘러싸라는 말에 이와 어시 결합해서 이게 엿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추가된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둘러싸이였다 인 거고 요 이가 뭐냐면은 바로 이 피동 표현을 만드는 피동 전미사인 겁니다. 이 피동 전미사는 총 4종류가 아니죠. 5종류가 있습니다. 이 용언하고 결합하는 이히리기, 명사랑 결합하는 되다. 그래서 용언이랑 결합하는 이히리기는 이 넷 중에 하나가 결합을 해요. 예를 들면 둘러싸다는 이가 결합하면 끈타는 기역 아니죠. 기죠. 기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끈기였다 이렇게 이런 식이고 또 피동 표현 어지다도 많이 쓰이는데 문제는 끊어지다나 끊기다는 괜찮지만 끊겨지다 라는 말도 많이들 쓰시죠. 얘 같은 경우는 끊기 어지다로 구분이 되죠.
그러면 기에서 한 번, 어지에서 한 번, 피동이 2번 나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 이중피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중피동은 올바르지 않은 표현. 이런 이중피동은 예문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여유가 되시면 한번 써보세요. 보여지다, 쓰여지다, 그 다음에 읽혀지다, 잊혀지다 정도가 이제 이중피동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쓰이는 말들입니다. 반드시 잘 알아놔 주시고, 네, 이거는 이제 잘못 쓰면 안 되니까 봐주시고,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와요. 네. 자, 그러면 피동 마무리 짓고 내려가 보면은 인용 표현. 그래도 인용은 조금 쉬울 수 있는 게 중3 때 아마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문장의 확대에서. 이게 고등 문법에서는 인용 표현을 문법 요소로 보고요. 중등에서는 인용 표현을 문장의 확대로 보는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배운 부분일 거고, 직접 인용, 간접 인용 다 아시죠? 직접 인용은 말을 그대로 따오고, 간접 인용은 말의 내용을 어느 정도 좀 바꿔서 따와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인용은 좀 더 생생한 느낌, 간접 인용은 좀 더 간결한 느낌이 든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인용은 라고가 쓰이고 간접 인용은 고가 쓰이는 것,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가 다 했노라고 말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어떤 표현이 아니죠. 뭐뭐 했노라 이런 말은 자주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분명히 했노라고 말했다는 간접 인용이지만 여기서 라고가 형태적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나눠야 되냐? 했노라고 말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했노라까지가 어미, 정확히는 해라는 하다이죠. 하다라는 어근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엇 붙고, 그 다음에 노라라는 어미 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주의해야 될, 알아두셔야 될 문법이 되겠고, 인용 표현은 요 정도만 하고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으로는 이제 바르고 효과적인 표현, 뭐냐면은 올바르지 않은 표현들인데, 이거는 정말, 자, 여기 조금 내려가 보자. 보라색 글씨 봐봐. 이 예문들 다 그대로 기출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이 예문에서 조금만 변형을 한 다른 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 얘들아,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근데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을 열심히 외워두고, 자, 봐봐. 이렇게 이 예문이 나오면, 아, 내가 외운 이거 안 나왔어,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색상이라는 사물, 아메리카노라는 사물 똑같고요. 없으세요라는 높임, 나오셨습니다에서의 셨, 여기에 시가 쓰인 거죠. 이 높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다른데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수학 문제로 치면은 똑같은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데 그냥 숫자만 바꿔서 나온 거야. 여러분들 수학 시험에서 공식은 똑같은데 숫자만 바꿨어. 완전 땡큐죠. 근데 국어 문제에서는 적용되는 원리나 공식이 똑같은데 단어가 달라지면 아예 그냥 다른 문제처럼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겁니다. 달달달 외우는 방식으로만 해서는 또 이게 처음 보는 어떤 예문이나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 예문들 잘 봐주시고 원리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내려가면은 이중피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중피동 예문도 출제됐던 것들,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문제 파일 있잖아요. 그 문제 파일에서도 이미 다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다 한 번 더 이렇게 써줬어요. 교과서에 안 나오는 그런 이중피동이 쓰인 그 문장들. 그래서 항상 길 가다가도 종종 보입니다. 자주 들리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도 막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얘기해요. 엄마,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이 좀 재수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계시면 뭐 이렇게 평소에 잘난 척 하려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고,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될 때 뭐 문제를 만들고 해설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는 이 지문 같은 경우 사실 금년도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 다만 이제 국어의 역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단원보다는 이 전 단원, 과거의 국어를 공부했었던 7-1 단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잠깐만 아래에서 사동표현 하나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동표현은 혼자서 하기가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9번. 사동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동작을 시키는 의미인데, 예문을 보면 햇빛이 얼음을 녹이다 예요. 이희리기 우구추가 접사로 쓰이다 보니까 이자가 들어가면 피동이냐 사동이냐가 헷갈려요. 햇빛이 얼음을 녹이다. 피동같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건 피동이 절대 아닌 게 아래로 한번 내려가서 구분하는 방법을 또 여기다가 친절하게 만들어 놨어요. 구분을 할 때 뭐냐면은 주어가 당하냐 시키냐를 잘 봐야 돼. 햇빛이 얼음을 녹인대요. 그러면 녹는 행위를 당하는 게 주어인 햇빛 맞아요? 절대 아니죠. 얼음이 녹는 행위를 당해요. 그러면 햇빛 기준으로는 녹으라는, 아니면 녹게 만드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하다를 붙여보는 방법이 또 있는데, 햇빛이 얼음을 녹게 했다 이러면 말이 되네. 그럴 경우에는 사동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주면, 이거는 항상 적용되진 않기 때문에 이 자료에선 뺐지만, 그거 있죠.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정말 쉽게 적용을 해보면, 기억, 목적어 없죠? 니은, 목적어 있죠? 그럼 니은이 사동입니다. 이건 거의 95%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5%는 뭐냐? 목적어가 있는데 피동인 경우가 드물게 있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N은 선생님은 방법 2번을 추천합니다. 개하다를 붙여보는 거. 모든 사동 표현에는 개하다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개하다가 붙지 못한다는 건 사동 표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생이 나에게 없게 하다 이러면 피동 표현 기존 문장에서 의미가 달라지네. 개하다가 못 붙네. 그럼 기억은 피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동생을 나에게 없게 하다 라고 하는 건 말이 되죠? 이 경우는 그러면 니은은 사동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참고로 이 기억 니은 지문 같은 예문 같은 경우는 옛날에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던 건데, 고3 모의고사였던가? 근데 굉장히 정답률이 낮았던, 어려워했던 문제이고, 그래서 이렇게 고1이 배워서 이해할 수도 있고 고3이 돼도 풀기 어려울 수 있는 게 오늘 배우는 문법이니까 지금 잘 공부해 두시면 나중까지 계속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로 볼 문제는 1번인데요. 보시면 피동문과 사동문에 대해 이해한 내용.
아니 교과서에 사동이라는 개념이 나오지도 않는데 뻔뻔하게 이런 문제가 대놓고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프린트로 따로 수업을 하시겠죠, 이런 경우에. 근데 그걸 잘 들어야 되고, 뭐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거기에 많이 의존을 할 텐데, 학원 수업이 물론 좋은 점도 많고 잘 봐주시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내는데, 학원 선생님은 최대한 그것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지 완벽히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질 않잖아. 수업은 여러분들이 듣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아, 나 학원 다니니까 괜찮겠지 이러고 그냥 엎드려 자거나 딴짓하거나 이러시면 네, 이렇게 교과서 외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맞춰 나가기가 힘든 겁니다. 자, 답을 보시면은 답은 2번. 답이 어렵진 않아요. A, B를 보니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목적어가 되는군. 자, 능동문인 기억에서 목적어 소식을, 이게 피동문인 A, B에서는 소식이라는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가 되죠. 주어. 이것은 주어입니다. 이가 붙으면 주어인 거야. 여기서 이가 붙으면 왜 주어지?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은 빨리 그 중학생들 보는 그 나무아카데미 유튜브가 또 있어요. 중학생용 내신. 그거부터 보고 오세요. 거기서 다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2번인 거 알 수 있고, 사동 표현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는 이제 8번을 볼 건데요. 간접 높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간접 높임이 제대로 쓰인 걸 찾는 건데, 간접 높임이 어려운 것 같죠? 되게 쉬운 거 알려줄게요. 특수어휘가 쓰였다? 절대 간접 높임이 아닌 거고, 간접 높임을 할 거면 특수어휘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바로 답은 4번이에요. 그죠? 나머지 것들 중에 그래도 좀 헷갈리는 건 1번. 아버지, 높임의 대상이죠. 우산 있으세요? 이 문장의 주어는 아버지일까 우산일까? 네, 답은 우산입니다. 이것도 맨 앞에 나오는 아버지가 무조건 주어 아니야? 이런 친구들 있는데, 이 쉼표가 뭐를 의미하냐? 이 아버지라는 말은 부르는 말인 거고, 문장의 주어는 우산 뒤에 이자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된 거고, 있으세요?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헷갈릴 수 있지만 답은 4번이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몇 번을 볼 거냐면은 좀 내려가 볼게요. 자, 19번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19번 말고 미안합니다. 다음 문제 다른 거 볼게요. 뭐냐면은 20번을 한번 볼 건데, 20번 같은 경우 이제 시제 문제예요. 기억에서 미음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동작상과 관련해서 이거를 꼭 말해주고 싶었거든. 기억, 넥타이를 메고 있네. 이게 매는 도중이라는 뜻도 되고 맨 상태라는 뜻도 되죠. 중의적 의미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말해요. 니은, 나는 집에 다 갔다. 자, 막차를 놓쳐서 나는 집에 다 갔다라는 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아이고 난 이제 집에 못 가겠다라는 미래형을 표현하는 말이죠. 따라서 at이 과거만 나타내진 않는다. 더 쉬운 예를 들어주면 친구가 숙제를 안 했대. 그럼 어떻게? 헐, 너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과거형인가요? 미래형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을 한번 가보시면, 네, 답이 되는 것은 4번입니다. 리을은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언뜻 보시면 떠날 때 눈이 왔다 하니까 떠날, 이걸 리을 썼네. 그죠? 그래서 그 미래 시제 맞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 문장의 의미를 보시면 과거에 내가 떠났고 과거에 눈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가 아니라 여기서의 어떤 쓰임이라고 하면 떠나다 라는 말이 리을과 결합하면서 이제 때라고 하는, 떠나가
리을과 결합해서 뒤에 오는 때를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냥 딱 외우기만 해도 안 되고 문장의 의미를 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거 많이 어려울 텐데 이건 정말 반드시 스스로 학습을 하시다가 모르겠을 때 질문을 남겨주시면 또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학습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